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제 앞에 나타난 젊은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뱃속에 아버님 아기가 있어요. 저는 그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결혼 35년 평생을 헌신했던 남편이 제게 남긴 건 빚더미와 배신뿐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김순희, 올해 62입니다. 남편 박철수와는 26에 만나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철수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저는 평범한 주부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아이들도 다 장성해서 결혼하고 이제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철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간 지 사흘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들 민수와 딸 지혜가 곁을 지켜줬고 친척들과 철수의 회사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오후 한 젊은 여자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27, 8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새까만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여자는 주저하는 듯 하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철수 사장님 부인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저 할 말이 있어요. 저 사장님 아기를 임신했어요. 지금 4달째예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아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무슨 헛소리야? 하지만 여자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임신부 수첩과 함께요. 여자의 이름은 최유진이었습니다. 철수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작년 여름 회사 행사 때 한 번 본 적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때도 참 예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설마 그 여자가 남편과 그런 관계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친척들이 유진을 몰아세웠고 지혜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저랑 새 출발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이혼? 철수가 저와 이혼하려고 했다고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회사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철수와 유진의 관계는 1년도 넘었다고 했습니다. 둘이 함께 출장도 가고 주말에도 만났다고 해요. 심지어 철수가 유진에게 고급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줬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희 집 예금을 빼서 쓴 거였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제가 모르게 철수 명의로 대출도 받아놨더군요. 4천만 원이나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철수의 회사를 정리하려고 서류를 확인하던 중 철수가 1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해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용인즉슨 회사 지분의 절반을 유진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을 저와 아이들이 나눠 갖게 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제 명의로 된 집까지 유진과 태어날 아이를 위해 처분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한 제가 그 젊은 여자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니요. 아들 민수는 분노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있었던 겁니까? 저 여자한테 유산은 줘? 절대 안 됩니다. 딸 지혜도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빠 회사 일 도와주고 빚도 갚아주고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철수의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친정에서 돈을 빌려다 보탰고 철수가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참았습니다. 바람을 피운 적도 있었어요. 10년 전쯤 한 번요. 그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란 말입니까?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설명했어요.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긴 하지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회사 상황이었습니다. 철수의 회사는 부채가 많았어요.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회사를 정리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였죠. 유진에게 줄 것도 저희가 받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유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중년 남자와 함께였는데 그 남자가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합의를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유진 씨는 유산을 포기하겠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만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고 아기를 인지해 주세요. 그것만 해주시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생활비를 달라고요? 제가 왜 당신의 생활비를 대줘야 하는데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절 정말 사랑했어요. 저도 사장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이 아기는 사장님의 마지막 혈육이잖아요. 제발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랑이라고요? 60이 넘은 남자가 30도 안 된 여자를 사랑한다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죠. 늙은 남자의 추잡한 욕망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한 푼도 줄 수 없어요. 제 남편의 아이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유진의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유품에서 DNA를 채취해서요. 만약 검사 결과가 나오면 법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DNA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어요. 아기는 정말로 철수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결과지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철수가 제게 남긴 마지막 상처였어요. 아들 민수는 격분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저 여자한테 줄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법적으로 그 아이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호적에 올려야 하고 상속분을 줘야 해요.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 철수는 키도 크고 멋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저에게 잘해줬어요. 순이야, 내가 꼭 성공해서 너한테 좋은 집 사줄게. 고생 안 시킬게. 그 말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초반엔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철수의 사업도 조금씩 커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철수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면서 그만해졌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뭘 한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젠 아이들도 다 컸고 제가 참을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배신당한 건 저였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진을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둘만 만나자고요. 유진은 임신 6개월의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가 제법 불러 있었어요. 카페에 마주 앉은 유진을 보니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렇게 젊고 예뻤는데 이제는 늙고 초라한 할머니가 되어버렸네요. 유진 씨, 물어볼 게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우리 남편을 정말 사랑했나요? 아니면 돈 때문이었나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사장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존중해 주셨어요. 저도 부모님 없이 자라서 외로웠는데 사장님이 그 외로움을 채워주셨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은 아내가 있는 남자를 사랑하면서 죄책감은 없었나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있었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계속 고백하셨고 사모님과는 이미 사이가 안 좋다고 하셔서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우리 사이가 안 좋았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희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제가 남편에게 뭘 잘못했다고.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사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같이 사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대화도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없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정말로 저희는 마지막 몇 년간 대화다운 대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 먹어, 잘 자, 이런 말뿐이었죠. 유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자기 인생이 너무 무료하다고 하셨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고 아무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저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철수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저도 제 인생에만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수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건가요?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건가요? 유진이 눈물을 닦아보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라도 키울 거예요. 사장님의 아이니까요. 다만 법적으로 아버지를 인정받고 싶어요. 그것만큼은 꼭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를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을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자신을 미워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았어요. 아이를 낳으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인지하겠어요. 상속분도 주겠어요. 하지만 그 대신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유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유진과의 만남은 끝났습니다. 3달 후 유진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요.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이름은 박준서라고 지었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남편의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철수를 닮았을까? 법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아기는 호적에 올랐고 상속분도 정리됐어요. 철수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정리하고 나니 2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걸 저희 가족과 유진이 나눠 갖기로 했어요. 집은 저와 아이들 명의로 남겨두기로 했고요. 유진은 약속대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철수를 원망했고, 유진을 미워했고,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정리됐어요. 철수는 결국 나약한 남자였습니다. 늙어가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젊은 여자에게서 위안을 찾으려 했던 거죠. 유진도 어쩌면 외로운 여자였을지 모릅니다. 사랑을 갈구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저 자신도 반성했습니다. 남편에게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그저 의무감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철수의 배신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란 목소리로 유진이 받았어요. 사모님? 준서 잘 크고 있나요? 유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잘 크고 있어요. 건강해요.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어요? 네? 정말요? 그래요. 남편의 아들이니까 보고 싶네요. 며칠 후 유진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준서는 정말로 철수를 닮았더군요. 특히 눈이요. 사진을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미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이 그리웠어요. 그 못난 남편이 말이에요. 저는 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서 잘 키우세요. 가끔 소식 전해줘요. 유진이 답장을 보내왔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서에게 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줄게요. 좋은 분이셨다고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철수는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랑도 미움도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는 것. 저는 이제 63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고요. 제 인생을 제가 살겠다고요. 최근에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에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딸 지혜가 물었어요. 엄마, 재혼 생각 없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혼자가 편해.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을 사는 게 좋더라. 어제는 유진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준서가 돌이 됐다고요. 돌잔치 사진을 보내왔는데 아이가 정말 많이 컸더군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그리고 작은 선물을 하나 보냈어요. 철수가 좋아하던 동화책이었습니다. 준서에게도 읽어주라고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미워했던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용서하게 되고요. 저는 철수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닙니다. 아직도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 미움에 사로잡혀 살 수는 없잖아요. 제 남은 인생이 더 소중하니까요. 몇 달 전에는 아들 민수가 이혼했습니다. 부인 바람이 났대요. 민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 이해가 안 가요. 왜 사람들은 배신하는 걸까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야.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는 철수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서요.
산소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여보, 당신 참 못됐어요. 저한테 이런 상처를 주고 가다니. 평생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35년이 다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좋았던 순간들도 있었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참 예쁘게 흘러가더군요.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저 구름처럼 흘러가자. 과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그리고 길을 걷다가 꽃집에 들렀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꽃다발을 하나 샀어요. 노란 장미였습니다. 희망의 상징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제 곁엔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젊음도 없고 돈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과 마주하고 있으니까요. 63세 김순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철수의 배신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 건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고, 지금도 가끔은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갈 겁니다. 제 방식대로요. 며칠 전 유진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서,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나요? 제가 동화책 몇 권 더 보내도 될까요? 유진이 답장했어요.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같은 분이 계셔서 준서가 행복할 거예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나쁘지 않더군요. 미움보다 관용이 제 마음을 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화mon기에 들어선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요. 철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제가 더 힘들어지니까요. 미움은 독약 같아서 상대방보다 그걸 품고 있는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슬프지 않았어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제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나이 든다는 게 단순히 늙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는 과정이라는 걸요. 30년 전에 저였다면 절대 유진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알아요.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실수한다는 걸요. 지난주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준서를 안고요. 저는 깜짝 놀라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데 준서가 할머니를 보고 싶다고 해서요. 유진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준서가요? 겨우 돌진한 아이가? 유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사모님 사진을 보여주면서 할머니라고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사진만 봐도 웃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과 준서가 들어왔어요. 준서는 정말 철수를 닮았더군요. 가까이서 보니 더 그랬어요. 아이가 제게 손을 뻗었습니다. 마.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아이를 안아도 될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준서가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요. 안아봐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준서를 건넸어요.
아이를 안는 순간 20년 전 손주들을 안았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 준서가 제 목에 얼굴을 묻었어요. 아기 특유의 보드라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그냥 이상하네요. 이 아이를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지지가 않네요. 유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 거예요. 저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젊은 얼굴에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유진 씨,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은 행복한가요? 유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려고 노력해요. 준서 때문에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장님이 너무 그리워요. 밤마다 꿈에 나타나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직도 철수 꿈을 꿔요. 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깨면 현실이 너무 괴로워요.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후회에 대해서요. 유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착한 아이였어요. 그저 사랑에 빠진 어리석은 여자였을 뿐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젊었을 때 철수에게 빠졌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도 앞뒤 안 가리고 사랑했었죠. 유진이 돌아갈 때 저는 말했습니다. 가끔 놀러와요. 준서도 보고 싶고.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 아이는 제 남편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손자 같은 거잖아요. 유진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로 유진은 한 달에 한 번씩 준서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준서도 저를 따랐습니다. 할매! 하고 부르면서 달려오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제 아이들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특히 민수가요. 엄마, 무슨 생각이세요? 어떻게 저 여자를 집에 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결정한 거야. 준서는 네 이복 동생이야. 인정하든 안 하든. 민수는 결국 한숨을 쉬며 물러났어요. 그런데 몇 달 후 민수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준서를 만나고 나서요. 어느 날 유진이 준서를 데리고 왔을 때 민수도 집에 있었어요. 민수는 처음엔 외면하려 했지만 준서가 아저씨! 하고 웃으면서 다가가자 어쩔 수 없이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민수 얼굴을 만지며 웃는 모습을 보고는 민수도 웃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 녀석 아빠 꼭 닮았네요. 그러게, 신기하지? 그날 저녁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준서는 죄가 없잖아요. 오히려 불쌍한 아이예요. 아빠도 없이 자라야 하니까.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네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엄마, 대단하세요. 전 엄마처럼 못할 것 같아요. 제 와이프가 바람 피운 것도 용서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니까. 작년 추석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진과 준서를 명절 음식을 나눠주려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민수와 지혜도 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준서가 분위기를 풀어줬어요. 아이는 누나 지혜를 따랐고 민수한테는 안아달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철수가 죽은 지 2년 만에요. 밥을 먹으면서 지혜가 물었습니다. 유진 씨, 지금 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고 있어요. 준서 재우고 나가서 일하고.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준서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제 아이들은 유진을 불쌍하게 봤나 봅니다. 지혜가 제게 나중에 말했어요. 엄마, 유진 씨 생활 좀 도와주는 게 어때요? 준서도 있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할까요? 아니면 선을 지켜야 할까요? 고민 끝에 저는 유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유진 씨, 제 집에 와서 살래요? 유진이 깜짝 놀랐어요. 네? 사모님 집에요? 네, 방이 하나 남아요. 거기서 준서랑 살면 어때요? 대신 저 좀 도와주세요. 집안일이랑 장 보는 거. 유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외롭거든요. 그렇게 유진과 준서가 제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이상했어요. 남편의 젊은 애인이 제 집에서 산다니요. 하지만 익숙해지더군요. 유진은 정말 착했어요. 집안일도 잘하고 요리도 잘했습니다. 준서는 날마다 저를 웃게 만들었고요. 할매, 놀자! 하고 졸라대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밤 유진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주무세요? 아니, 안 자고 있어. 왜? 저 할 말이 있어서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사모님, 제가 사장님 이야기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사모님을 사랑하셨어요. 저한테 사모님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젊었을 때 사모님이 얼마나 예뻤는지, 얼마나 현명했는지. 저한테 빠진 게 아니라 젊었을 때의 사모님을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늙어가는 게 무서웠대요. 죽음이 가까워지는 게 두려웠고요. 저는 그냥 그 두려움에서 도망칠 수 있는 출구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유진 씨, 후회하나요? 철수를 만난 거?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준서가 있잖아요. 이 아이는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저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 씨,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사모님도요. 사모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에 철수가 나타났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요. 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꿈속에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용서할게요. 그러니까 편히 쉬어요. 지금 저는 64입니다. 남편의 젊은 애인과 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행복합니다. 준서가 할매 사랑해 하고 안겨올 때, 유진이 아침에 차를 내려줄 때, 민수와 지혜가 주말에 놀러와서 함께 밥을 먹을 때, 이런 순간들이 제게 행복을 줍니다. 어제는 준서가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는데 거기에 저도 있었습니다. 할매라고 적혀 있는 옆에 웃는 얼굴을 그렸더군요.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할머니구나. 그것도 행복한 할머니구나. 인생은 정말 신기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남편의 배신에 미칠 것 같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이상하고 복잡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오늘 아침 유진이 물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계속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한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요. 준서 엄마니까 제 며느리 같은 거잖아요.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남편의 외도 상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다니.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제 마음이 편한 게 더 중요하니까요. 지난주에 철수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엔 유진과 준서도 함께요. 준서는 할아버지라고 써진 비석 앞에서 절을 했어요. 유진이 가르쳐준 대로요. 저는 산소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사랑했던 여자랑 당신 아들이랑 같이요. 화내지 마세요. 이게 최선이었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어요. 마치 철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넌 정말 대단한 여자야. 돌아오는 길에 준서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매, 할아버지 착한 사람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 가끔 실수도 했지만 그래도 착한 사람이었어.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도 착한 사람 될 거야. 64세 제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미래의 희망이 보입니다. 준서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유진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아이들이 방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고요.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가장 밝은 빛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요.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배신당했지만 용서했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미워했지만 사랑하게 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